한 여인이 불에 탄 종이 한 장을 손에 들고 있었습니다. 그 종이에는 유언장이라는 글자가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법적으로는 효력이 없습니다. 변호사의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인의 눈에서 눈물 한 방울이 떨어졌습니다. 30년을 바쳐 모신 시어머니. 그런데 유산은 다른 며느리에게 갔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따로 있었습니다. 새벽 5시 시골 마을의 작은 한옥주택에서 부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국 끓는 소리, 도마 위에서 칼질하는 소리. 김선희는 이른 아침부터 시어머니의 아침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선희의 손은 거칠었습니다. 50대 중반의 나이였지만 손마디는 이미 굵어져 있었고 허리는 살짝 굽어 있었습니다. 그래도 움직임만큼은 여전히 빨랐습니다. 30년간 매일 아침 반복해온 일이었으니까요. 상을 들고 안방으로 조용히 들어갔습니다. 80대의 시어머니 박말순이 이불 속에서 이미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주름진 얼굴, 무뚝뚝한 표정. 아침마다 마주하는 풍경이었습니다. 늦었네. 밥이 식었어. 말순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머님. 금방 다시 데워올게요. 선희는 고개를 숙이고 다시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30년간 이어진 아침 풍경이었습니다. 단 한 번도 고맙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선희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며느리의 도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석 달 전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병원 복도에 선희가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너무 밝았습니다. 어지러웠습니다. 의사가 나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급성 심근경색이었습니다. 도착했을 때 이미 손 쓸 수 없었습니다. 유가족분께 조의를 표합니다. 선희의 남편 이정호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50대 후반의 나이, 너무나 갑작스러운 죽음이었습니다. 아침에 출근하면서 저녁에 보자던 남편이 차가운 시신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선희는 눈물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멍하니 허공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30년을 함께 살았습니다. 비록 그가 자신보다 어머니를 더 챙기고 아내의 말보다 어머니의 말을 먼저 들었어도 그래도 남편이었습니다. 장례식장은 조용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몇 명 다녀갔습니다. 조문객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위로의 말을 건넸지만 선희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 말수는 아들의 영정 앞에서 울지 않았습니다. 그저 무표정하게 앉아있을 뿐이었습니다. 80대 노인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늙으면 눈물도 마른다더니라고 수군거렸습니다. 장례식장 복도에서 마을 아주머니들이 작은 목소리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선희 씨, 이제라도 좀 편하게 사시게 됐네요. 그러게요. 그 시집살이가 얼마나 힘드셨는데. 이제 자유의 몸이시잖아요. 사람들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선희는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자유라는 단어가 낯설었습니다. 마음 한구석이 텅 비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장례를 치른 후 선희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시어머니를 계속 모시기로 한 것입니다. 아들 동혁이 반대했습니다. 엄마, 이젠 나랑 서울로 올라가세요. 할머니는 작은 집에서 모시면 되잖아요. 작은아버지 댁에 작은어머니도 있고요. 28살 아들은 엄마가 이해되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아니야. 어머님을 혼자 두면 안 돼. 엄마가 모실게. 선희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호했습니다. 엄마, 할머니가 엄마한테 잘해준 적이 있어요? 평생 구박만 하셨잖아요. 그래도 어머님이셔. 내 아버지의 어머니시고 나의 시어머니야. 동혁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엄마의 그 굳은 표정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선희에게는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의무 같은 것, 아니, 그보다 더 깊은 것, 마음 깊은 곳의 빛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30년을 이 집에서 살았습니다. 그 세월이 그냥 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선희는 다시 시어머니와 단둘이 살게 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5시에 일어나 아침상을 차렸습니다. 시어머니가 좋아하는 된장찌개, 나물 반찬, 정갈하게 구운 생선, 약을 챙겨드리고 집안을 청소하고 빨래를 했습니다. 말수는 여전히 고마운 표정을 짓지 않았습니다. 선희, 이 된장찌개 너무 짜. 다시 해. 네, 어머님. 금방 다시 끓여올게요. 이 나물도 기름기가 많아. 내가 몇 번을 말했어. 죄송합니다. 다음엔 조심할게요. 선희는 늘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화를 내거나 토라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이고 다시 할 뿐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선희를 안쓰러워했습니다. 누가 봐도 헌신적인 며느리였습니다. 시장에 가면 상인들이 말했습니다. 선희 씨, 참 대단하세요. 그 나이에 혼자서 시어머니를 모시다니. 아니에요. 당연한 일이죠. 선희는 늘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말수는 달랐습니다. 그녀는 며느리를 대할 때면 늘 차갑고 무뚝뚝했습니다. 때로는 마을 사람들 앞에서도 그랬습니다. 우리 며느리는 요리를 못해. 국도 제대로 못 끓여.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선희의 가슴은 저렸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30년간 연습한 무표정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둘째 며느리 윤미정이 찾아왔습니다. 작은 아들의 아내였습니다. 그녀는 화려한 옷차림에 진한 향수 냄새를 풍기며 대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어머님, 건강은 좀 어떠세요? 제가 백화점에서 비싼 건강식품 사왔어요. 이거 드시면 기운 나실 거예요. 미정의 목소리는 달콤했습니다. 오, 미정이 왔구나. 고맙다. 역시 내가 제일 착해. 말순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피어올랐습니다. 선희에게는 한 번도 보여주지 않던 그런 미소였습니다. 선희는 부엌에서 그 장면을 바라봤습니다. 손을 씻으며 가만히 보고 있었습니다. 가슴 한쪽이 무거워졌지만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미정은 1시간쯤 있다가 돌아갔습니다. 떠나면서 선희에게 짧게 말했습니다. 언니, 고생 많으시네요. 근데 이렇게 헌신해봤자 어머님 마음엔 제가 더 예쁠걸요? 한 달에 한 번씩 오는 제가 매일 모시는 언니보다 더 사랑받는 게 인생이에요. 그 말을 남기고 미정은 웃으며 나갔습니다. 선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일 뿐이었습니다. 미정의 말이 틀리지 않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선희는 작은 방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엔 달빛이 고요히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11월에 찬 달빛이었습니다. 남편의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웃고 있는 얼굴이었습니다. 젊었을 때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여보, 제가 뭘 잘못한 걸까요? 30년을 이렇게 살았는데.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소리내어 울지는 않았습니다. 그녀는 평생 소리내어 운 적이 없었습니다. 며느리는 울어도 안 된다고 배웠습니다. 며칠 후 시어머니 말순이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아침 식사를 마치고 방으로 돌아가시던 말순이 복도에서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선희는 급히 달려가 부축했습니다. 어머님, 어머님. 하지만 말수는 대답이 없었습니다. 선희는 떨리는 손으로 119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병원 응급실. 의사가 진단 결과를 설명했습니다. 치매가 상당히 진행됐습니다. 알츠하이머입니다. 기억도 점점 사라질 겁니다. 지금까지는 증상이 가벼웠던 것 같은데 이제 급격히 악화될 수 있습니다.
오래 버티기 힘들 수 있어요. 선희는 담담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병실로 들어가 말순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갑고 거친 손이었습니다. 80년을 살아온 손이었습니다. 병실에 혼자 남겨진 선희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빛이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풍경이었지만 선희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말순이 희미하게 눈을 떴습니다. 선희야.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네, 어머님. 여기 있어요. 선희는 급히 말순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미안하다. 그 한마디를 끝으로 말순은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선희는 그 말의 의미를 알 수 없었습니다. 무엇이 미안하다는 걸까요? 30년간 차갑게 대한 것일까요? 아니면 다른 무언가일까요? 하지만 가슴속 어딘가가 뭉클해졌습니다. 시어머니가 처음으로 자신에게 미안하다고 말한 것입니다. 선희는 조용히 말순의 손을 쓰다듬었습니다. 주름진 손을 천천히 부드럽게. 밖에서 병원의 소음이 들려왔습니다. 간호사들의 발소리, 환자들의 신음소리, 의료기기 소리. 하지만 이 병실만은 고요했습니다. 30년간 낮추고 또 낮추며 살아온 여자. 그녀에게 돌아올 건 과연 무엇일까요? 얼마 남지 않은 시어머니의 시간. 그리고 곧 밝혀질 충격적인 진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박말순은 병원에 입원한 지 2달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조용한 죽음이었습니다. 새벽 3시 심장이 멈췄습니다. 선희는 그 옆에 있었습니다. 간이 침대에서 졸다가 모니터 소리에 깨어났습니다. 간호사들이 급히 달려왔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유가족분 조의를 표합니다. 의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3달 전에도 들었던 그 말이었습니다. 선희는 또다시 장례를 치러야 했습니다. 이번엔 남편이 아니라 시어머니의 장례였습니다. 1년도 안 되어 2번의 장례. 선희의 얼굴은 더 야위어 있었습니다. 장례식장에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마을 사람들, 친척들, 그리고 가족들. 둘째 며느리 윤미정도 왔습니다. 검은색 상복에 진주 목걸이를 한 모습이었습니다. 언니 고생 많으셨어요. 끝까지 모시느라. 미정은 그렇게 말했지만 눈빛은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일주일 후 변호사 사무실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고인께서 남기신 유언장이 있습니다. 가족분들께서 모두 참석해 주셔야 합니다. 선희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유언장이라니. 시어머니가 유언장을 남겼다는 게 의외였습니다. 말순은 그런 걸 준비할 사람 같지 않았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은 시내 중심가에 있었습니다. 회의실에 가족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선희와 아들 동혁 그리고 둘째 며느리 미정과 그녀의 남편인 작은 아들 정수. 4명이었습니다. 변호사는 60대 중반의 남자였습니다. 안경을 고쳤으며 서류를 펼쳤습니다. 고 박말순 여사의 유언장을 낭독하겠습니다. 이 유언장은 6개월 전 고인께서 정신이 온전하실 때 작성하신 것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나 박말순은 본 유언장을 통해 내 재산의 처분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밝힌다. 변호사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첫째, 시골집과 그 대지는. 선희는 긴장했습니다. 둘째 며느리 윤미정에게 상속한다. 뭐라고요? 동혁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둘째, 예금과 적금 전액은. 변호사는 계속했습니다. 둘째 며느리 윤미정에게 상속한다. 이게 무슨. 선희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셋째, 고인 명의의 토지 2필지는 둘째 며느리 윤미정에게 상속한다. 이상입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미정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숨기려 했지만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어머님께서 정말 현명하셨네요. 저를 믿어주신 거죠. 미정의 목소리는 달콤했습니다. 말도 안 돼. 동혁이 소리쳤습니다. 우리 엄마가 30년을 모셨는데 할머니 빨래하고 밥 차리고 아프면 병원 모시고 그런데 유산을 작은 엄마한테 다 준다고요? 동혁아, 조용히 해. 선희가 아들의 팔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고인의 의사가 명확합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의사라니요. 할머니는 치매였잖아요.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동혁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유언장은 6개월 전에 작성됐습니다. 당시 고인은 정신이 온전했습니다. 병원 기록도 있습니다. 변호사는 침착했습니다. 미정이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님께서 저를 더 믿으신 거예요. 당연하죠. 저는 어머님께 효도했으니까요. 효도라고요? 동혁이 비웃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오는 게 효도예요? 우리 엄마는 매일 아침 5시에 일어나서 밥상 차렸어요. 365일을요. 그런 건 며느리의 당연한 도리잖아요. 미정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어머님은 마음을 보신 거예요. 진심을 보신 거죠. 형님이 아무리 헌신해도 마음이 없으면 소용없어요. 뭐라고? 동혁이 달려들려고 했습니다. 작은아버지 정수가 막아섰습니다. 동혁아, 진정해. 어른들 앞이야. 어른이요? 이런 파렴치한 짓을 하는 게 어른이에요? 회의실이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선희는 그저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손은 무릎 위에서 떨리고 있었습니다. 30년이었습니다. 30년을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밥을 지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좋아하는 반찬을 만들었습니다. 아플 때 병원에 모셨습니다. 밤새 간호했습니다. 그런데 유산은 한 푼도 없었습니다. 집도 땅도 예금도 모두 둘째 며느리에게 갔습니다. 엄마. 동혁이 선희를 바라봤습니다. 엄마의 얼굴이 너무 창백했습니다. 괜찮아. 선희는 겨우 말했습니다. 괜찮을 리가 없잖아요. 됐어. 그만하자. 선희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지만 억지로 버텼습니다. 저 먼저 나가볼게요. 엄마. 동혁이 따라 나왔지만 선희는 손을 저었습니다. 혼자 있고 싶어. 선희는 변호사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11월의 찬 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하늘은 잿빛이었습니다. 버스 정류장에 앉았습니다.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모두 바쁜 걸음이었습니다. 선희만 멈춰 있는 것 같았습니다. 왜일까? 선희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30년을 바쳤는데, 내 젊음을 다 바쳤는데, 눈물이 흐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길거리에서 울 수는 없었습니다. 집에 돌아왔을 때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빈집이었습니다. 남편도 시어머니도 없는 집. 이제 이 집마저 자신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선희는 작은 방에 들어가 앉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왜 그러셨어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말수는 이미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날 밤 선희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누워 있었습니다. 30년의 시간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시집온 첫날, 25살이었습니다. 말수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며느리는 시어머니 말을 잘 들어야 해. 그날부터였습니다. 선희는 늘 고개를 숙이고 살았습니다. 밥을 짜게 하면 혼났습니다. 싱겁게 하면 또 혼났습니다.
청소를 해도 모자랐습니다. 빨래를 해도 깨끗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남편 정우는 늘 어머니 편이었습니다. 당신이 좀 참아. 우리 어머니가 원래 까다로우신 분이야. 선희는 참았습니다. 30년을 참았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이것이었습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새벽 3시 선희는 부엌으로 나왔습니다. 물을 마시려고 했습니다. 컵을 들다가 손이 떨렸습니다. 컵이 바닥에 떨어져 깨졌습니다. 아! 선희는 주저앉았습니다. 깨진 유리 조각들이 바닥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마치 자신의 인생 같았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동혁이 들어왔습니다. 엄마. 동혁은 급히 선희를 일으켰습니다. 괜찮아요? 응, 괜찮아. 괜찮을 리가 없잖아요. 엄마, 우리 소송해요. 그 유언장은 잘못된 거예요. 됐어. 선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요. 이건 부당해요. 어머님의 뜻이셨어. 그게 중요한 거야. 엄마. 동혁은 엄마를 꼭 안았습니다. 선희의 어깨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30년간 낮추고 또 낮추며 살아온 여자. 그녀에게 돌아온 건 배신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곧 밝혀질 진실이 있었습니다. 불길 속에서 발견될 비밀이 있었습니다. 선희는 아직 몰랐습니다. 시어머니가 진짜로 남기고 싶었던 것이 무엇인지. 유언장 공개 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선희는 집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이 집은 미정의 것이었습니다. 떠나야 했습니다. 30년을 살았던 집을 떠나야 했습니다. 동혁은 서울에 작은 원룸을 구했습니다. 엄마, 우리 거기서 새로 시작해요. 제가 엄마 모실게요. 선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옷가지, 사진첩, 그릇 몇 개. 30년의 삶이 담긴 짐이었지만 생각보다 적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방도 정리해야 했습니다. 말순이 쓰던 물건들을 하나씩 꺼냈습니다. 낡은 옷, 화장품, 빛바랜 사진들. 서랍 깊숙한 곳에서 열쇠 하나가 나왔습니다. 작고 오래된 열쇠였습니다. 녹이 슬어 있었습니다. 이게 뭐지? 선희는 열쇠를 들여다봤습니다. 집 열쇠는 아니었습니다. 무언가 다른 것의 열쇠 같았습니다. 마당 끝에 오래된 창고가 있었습니다. 시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쓰던 창고였습니다. 시아버지가 돌아가신 후로는 아무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20년도 더 된 일이었습니다. 선희는 창고로 향했습니다. 문에는 자물쇠가 걸려 있었습니다. 열쇠를 넣어봤습니다. 딱 맞았습니다. 문이 삐걱거리며 열렸습니다. 먼지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어두웠습니다. 햇빛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선희는 핸드폰 손전등을 켰습니다. 창고 안을 비췄습니다. 낡은 농기구들, 상자들, 먼지 쌓인 가구들, 오래된 물건들이 가득했습니다. 구석에 나무 상자 하나가 보였습니다. 다른 것들과는 달리 깨끗했습니다. 최근까지 누군가 만졌던 것 같았습니다. 선희는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봉투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편지 봉투들이었습니다. 첫 번째 봉투를 꺼냈습니다. 선희에게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글씨였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선희는 봉투를 열었습니다. 편지가 나왔습니다. 편지지는 누렇게 변해 있었습니다. 오래된 것이었습니다. 선희야,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내가 이미 세상을 떠났다는 뜻이겠지. 미안하다. 평생 차갑게 대해서 미안하다. 내가 시집 온 날을 기억한다. 25살의 내 모습을. 밝고 예쁘고 착했지. 나는 내가 무서웠다. 내가 우리 정우를 빼앗아 갈까봐 무서웠어. 그래서 일부러 차갑게 대했다.
내가 이 집에서 주눅 들길 바랐어. 하지만 넌 달랐다. 30년을 참고 견뎠지. 한 번도 대들지 않았어. 내가 아플 때도 내가 간호했지. 밤새 깨어서 날 돌봤어. 정우가 죽고 나서도 넌 날 버리지 않았어. 계속 모셨지. 나는 내가 고마웠다. 하지만 말하지 못했어. 평생 차갑게 대했는데 갑자기 고맙다고 할 수 없었어. 선이야, 이 집은 내 것이야. 땅도 예금도 모두 내 거야. 내가 법적으로 정리해뒀어. 내가 받아야 해. 미안하다. 그리고 고맙다. 어머니가. 선이는 편지를 떨어뜨렸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어머님, 그때였습니다. 언니, 뭐 하는 거예요? 미정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창고 입구에 서 있었습니다. 아, 아무것도 아니에요. 선희는 급히 편지를 주었습니다. 그게 뭐예요? 미정이 다가왔습니다. 그냥 어머님 편지예요. 보여주세요. 미정이 손을 뻗었습니다. 선희는 편지를 품에 감췄습니다. 이건 제게 쓴 거예요. 언니, 이제 이 집은 제 거예요. 여기 있는 것도 다 제 거고요. 미정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편지는 개인적인 거잖아요. 그래도 이 집에 있던 거면 제 거예요. 주세요. 둘이 대치했습니다. 창고 안은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그때 갑자기 창고 뒤쪽에서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뭐야? 미정이 뒤를 돌아봤습니다. 불이었습니다. 창고 뒤편에서 불이 났습니다. 낡은 나무 상자들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불이야. 미정이 소리쳤습니다. 선희는 나무 상자를 다시 봤습니다. 아직 봉투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안에 뭔가 더 있을 것 같았습니다. 언니, 빨리 나가요. 미정이 선희의 팔을 잡아당겼습니다. 잠깐만요. 선희는 상자 속으로 손을 뻗었습니다. 뜨거웠습니다. 연기가 눈을 찔렀습니다. 손에 뭔가 잡혔습니다. 두꺼운 봉투였습니다. 유언장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언니, 미정의 외침이 들렸습니다. 선희는 봉투를 움켜쥐고 창고 밖으로 뛰쳐나왔습니다. 쿵! 창고 천장 일부가 무너졌습니다. 불길이 치솟았습니다. 선희와 미정은 마당에 주저앉았습니다. 숨이 찼습니다. 119, 119 불러요. 미정이 소리쳤습니다. 선희는 손에 든 봉투를 봤습니다. 가장자리가 타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급히 불을 껐습니다. 소방차가 도착했습니다. 소방관들이 물을 뿌렸습니다. 30분 만에 불은 꺼졌습니다. 창고는 반쯤 타버렸습니다. 시커멓게 그을린 나무들, 무너진 지붕, 나무 상자는 완전히 타버렸습니다. 선희는 봉투를 들여다봤습니다. 일부가 타버렸지만 안의 내용은 남아 있었습니다.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유언장이었습니다. 시어머니 말순의 필체로 쓰인 유언장이었습니다. 나 박말순은 다음과 같이 유언한다. 첫째, 시골집과 그 대지는 큰며느리 김선희에게 상속한다. 둘째, 예금과 적금 전액은 큰며느리 김선희에게 상속한다. 셋째, 본인 명의 토지 2필지는 큰며느리 김선희에게 상속한다. 선희는 내 딸 같은 사람이다. 평생 나를 모셨다. 그녀가 받아야 한다. 2025년 5월 15일 박말순. 선희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언니, 그게 뭐예요? 미정이 다가왔습니다. 선희는 유언장을 움켜쥐었습니다. 미정에게 보여줄 수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까부터 뭘 그렇게 숨겨요? 보여주세요. 미정이 손을 뻗었습니다. 선희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이건 개인적인 거예요. 언니, 지금 나한테 뭘 숨기는 거예요? 미정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선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유언장을 가슴에 품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유언장의 가장자리가 타버렸습니다. 날짜 부분이 일부 손상됐습니다. 서명 부분도 그을렸습니다. 이걸로 증명할 수 있을까? 선희는 불안했습니다. 그날 밤 선희는 유언장을 들여다봤습니다. 촛불을 켜고 한 글자 한 글자 읽었습니다. 어머님의 진심이 여기 있었습니다. 30년간 숨겨왔던 마음이 여기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유언장은 불완전했습니다. 법적 효력이 있을지 알 수 없었습니다. 선희는 결심했습니다. 싸워야 해. 어머님의 진짜 뜻을 밝혀야 해. 30년간 한 번도 싸우지 않았던 여자. 그녀가 처음으로 싸우기로 결심했습니다. 창밖에 달이 떠 있었습니다. 차가운 11월의 달이었습니다. 선희는 유언장을 조심스럽게 접었습니다. 그리고 깊이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진실을 밝히기 위한 싸움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선희는 다음날 아침 일찍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이걸 봐주세요. 떨리는 손으로 유언장을 내밀었습니다. 변호사는 안경을 쓰고 유언장을 살폈습니다. 오래 들여다봤습니다.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이게 진짜라면 큰일인데요. 진짜예요. 어머님이 직접 쓰신 거예요.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변호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일부가 타버렸어요. 날짜 부분이 손상됐고 서명도 온전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필체는 확인할 수 있잖아요. 필적 감정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게 언제 작성됐는지 증명해야 해요. 변호사는 신중했습니다. 우리가 공개한 유언장은 6개월 전 것입니다. 이 유언장이 그보다 낮은 것이라는 걸 증명해야 합니다. 선희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럼 소용없는 건가요? 아니요. 증인이 있다면 가능합니다. 고인이 이 유언장을 작성하는 걸 본 사람이 있다면요. 선희는 생각했습니다. 누가 있을까? 시어머니가 유언장을 쓸 때 누가 있었을까? 간병인. 선희가 소리쳤습니다. 어머님이 입원하셨을 때 간병인이 계셨어요. 박영자 씨라고. 그분을 찾아야 합니다. 빨리요.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선희는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간호사들에게 물었습니다. 박영자 간병인 연락처 좀 알 수 있을까요? 잠깐만요. 간호사가 컴퓨터를 뒤졌습니다. 여기 있네요. 전화번호 알려드릴게요. 선희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여보세요? 나이든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영자 씨세요? 저 김선희예요. 박말순 할머니의 며느리. 아, 선희 씨. 기억나죠? 어쩐 일이세요? 급히 여쭤볼 게 있어서요. 만나 뵐 수 있을까요? 그럼요. 어디서 만날까요? 1시간 후 선희는 동네 찻집에서 박영자를 만났습니다. 60대 중반의 여자였습니다. 주름진 얼굴에 인자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돌아가셨다고 들었어요. 제가 조문도 못 갔네요. 괜찮아요. 영자 씨 여쭤볼 게 있어요. 선희는 유언장을 꺼냈습니다. 어머님이 이걸 쓰시는 거 보셨어요? 영자는 유언장을 들여다봤습니다.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아, 이거 기억하세요? 네, 기억해요. 영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5월이었어요. 할머니가 정신이 멀쩡하실 때였죠. 선희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때 할머니가 저를 부르셨어요. 영자야, 종이 좀 가져와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요? 종이랑 펜을 드렸죠. 할머니가 한참 동안 뭔가를 쓰셨어요. 영자는 그때를 떠올렸습니다. 다 쓰시고 나서 봉투에 넣으셨어요. 그러고는 말씀하셨죠.
뭐라고요? 이건 선이 거야. 내 재산은 선이가 받아야 해. 그 애가 날 30년 동안 모셨어. 딸 같은 애야. 선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정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제가 똑똑히 들었어요. 영자가 선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가 말씀하셨어요. 내가 평생 선이한테 못되게 굴었어. 미안해서 어떻게 하나. 하시면서 우셨어요. 선이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어머님, 영자가 등을 토닥여줬습니다. 할머니가 선희 씨를 정말 아끼셨어요. 말로는 표현 못하셨지만요. 선희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30년간 참았던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영자 씨, 부탁이 있어요. 선희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법원에서 증언해 주실 수 있으세요? 어머님이 이 유언장을 쓰시는 걸 봤다고요. 그럼요. 당연하죠. 영자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진실은 밝혀져야 해요. 일주일 후 법정이 열렸습니다. 선희와 동혁이 한쪽에 앉았습니다. 미정과 정수가 반대편에 앉았습니다. 판사가 들어왔습니다. 중년의 여자 판사였습니다. 박말순 유언 무효 확인 소송건 시작하겠습니다. 변호사가 일어났습니다. 재판장님, 원고는 새로운 유언장을 제출합니다. 유언장이 제출됐습니다. 판사가 살폈습니다. 일부가 소실됐군요. 네, 화재로 인해 손상됐습니다. 하지만 내용은 확인 가능합니다. 미정의 변호사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재판장님, 저건 조작입니다. 조작이라는 증거가 있습니까? 불에 탔다는 게 수상하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만들 수 있어요.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선희의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증인을 신청합니다. 박영자 씨를 증인으로 신청합니다. 영자가 증인석에 섰습니다. 선서를 했습니다. 증인은 고인 박말순 씨의 간병인이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고인이 유언장을 작성하는 것을 목격했습니까? 네. 5월 15일이었습니다. 영자의 목소리는 또렷했습니다. 할머니께서 종이와 펜을 달라고 하셨어요. 그러고는 한참 동안 뭔가를 쓰셨죠. 내용을 확인했습니까? 아니요. 하지만 할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영자가 법정을 둘러봤습니다. 내 재산은 선이 거야. 그 애가 받아야 해. 30년 동안 날 모셨어. 딸 같은 애야.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거짓말이에요. 미정이 소리쳤습니다. 조용히 하세요. 판사가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할머니가 정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똑똑히 들었습니다. 영자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미정의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증인, 당신은 원고로부터 돈을 받은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영자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저는 진실을 말하는 겁니다. 할머니의 마지막 뜻을 전하는 거예요. 판사가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필적 감정 결과를 제출하십시오. 선희의 변호사가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필적 감정 결과, 이 유언장은 고인 박말순 씨의 필적이 맞습니다. 날짜는요? 5월 15일로 추정됩니다. 종이와 잉크의 상태를 분석한 결과입니다. 판사가 서류들을 검토했습니다. 오랜 시간이 흘렀습니다. 판결은 2주 후에 선고하겠습니다. 망치 소리가 울렸습니다. 법정을 나오는 길, 미정이 선희를 막아섰습니다. 언니, 이렇게까지 할 거예요? 이건 어머님의 뜻이에요. 뜻이라고요? 타버린 종이 조각 하나 갖고 어머님이 진짜로 원하신 거예요. 선희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언니는 평생 약하게만 살았잖아요. 근데 지금은 뭐예요? 갑자기 용감한 척? 아니에요.
전 그냥 어머님의 마음을 지키고 싶을 뿐이에요. 선희는 돌아섰습니다. 언니, 미정의 목소리가 뒤에서 들렸지만 선희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30년간 한 번도 싸우지 않았던 여자. 그녀가 처음으로 맞서 싸웠습니다. 진실을 위해, 시어머니의 마지막 마음을 위해. 2주가 흘렀습니다. 선희는 매일 아침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11월이 지나고 12월이 왔습니다. 겨울이었습니다. 첫눈이 내렸습니다. 판결일이 다가왔습니다. 법정에 다시 모였습니다. 선희와 동혁, 미정과 정수, 그리고 변호사들, 판사가 들어왔습니다. 손에 판결문을 들고 있었습니다.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법정이 숨을 죽였습니다. 필적 감정 결과와 증인의 증언을 종합한 결과 원고가 제출한 유언장은 진정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선희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따라서 2025년 5월 15일자 유언장이 유효하며 그 이전에 작성된 유언장은 효력을 상실합니다. 망치 소리가 울렸습니다. 판결 선고를 마칩니다. 선희는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동혁이 엄마를 껴안았습니다. 엄마, 이겼어요. 이겼어. 하지만 선희의 얼굴에는 기쁨보다 다른 감정이 어려 있었습니다. 슬픔 같은, 그리움 같은 것이었습니다. 법정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미정과 마주쳤습니다. 미정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화려하던 모습은 사라졌습니다. 초라해 보였습니다. 언니, 미정의 목소리가 작았습니다. 제가 욕심이 많았어요. 미안해요. 선희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미정 씨도 힘들었겠죠. 저도 알아요. 언니, 어머님의 마음을 이제야 알았어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선희는 그렇게 말하고 돌아섰습니다. 일주일 후 선희는 변호사 사무실을 다시 찾았습니다. 재산의 절반을 기부하고 싶어요. 변호사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기부요? 왜요? 어머님의 이름으로요. 어르신들을 돕는 데 쓰였으면 좋겠어요. 선희는 차분히 말했습니다. 이건 돈이 아니라 마음의 빚이었어요. 어머님이 평생 하지 못한 말들. 그게 이 재산이에요.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희는 시골집으로 돌아왔습니다. 30년을 살았던 집이었습니다. 마당을 거닐었습니다. 감나무가 서 있었습니다. 잎은 다 떨어지고 앙상한 가지만 남아 있었습니다.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시어머니가 앉아 계시던 자리가 보였습니다. 빈자리였습니다. 선희는 그 자리에 앉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시어머니가 매일 보던 풍경이었습니다. 어머님은 여기서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 30년이었습니다. 시어머니와 함께한 30년. 처음엔 원망했습니다. 왜 이렇게 차갑게 대하시나? 왜 인정해주지 않으시나? 하지만 이제 알았습니다. 시어머니도 사람이었습니다. 불완전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법을 몰랐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도 마음속으로는 고마워하고 계셨습니다. 말로 표현하지 못했을 뿐이었습니다. 선희는 부엌에서 차를 끓였습니다. 시어머니가 좋아하시던 보리차였습니다. 찻잔에 따라 마당에 놓았습니다. 감나무 아래에. 어머님, 이제 편히 쉬세요. 제가 어머님 마음 받았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찬 겨울바람이었습니다. 나뭇가지가 흔들렸습니다. 동혁이 찾아왔습니다. 엄마, 이제 서울 올라갈 거예요? 아니야. 여기 있을래. 여기요? 왜요? 이 집이 좋아. 어머님 냄새가 나는 것 같아. 동혁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엄마는 정말 대단해요.
대단한 게 아니야. 그냥 이제야 알았어. 가족이 뭔지. 선희는 미소 지었습니다. 30년 만에 처음 짓는 편안한 미소였습니다. 그날 밤 선희는 시어머니의 사진을 꺼냈습니다. 젊었을 때 사진이었습니다. 액자에 넣었습니다. 그 옆에 자신의 사진도 놓았습니다. 두 여자가 나란히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 30년을 함께한 두 사람. 어머님 감사했어요. 저를 딸처럼 생각해 주셔서. 선희는 사진에 대고 말했습니다. 창밖에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얀 눈이었습니다. 세상을 덮고 있었습니다. 선희는 창가에 앉았습니다. 따뜻한 차를 마시며 눈을 바라봤습니다.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30년간 무거웠던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았습니다. 유산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집도 땅도 아니었습니다. 진짜 유산은 마음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남긴 마지막 마음. 그 마음을 이해하게 된 것. 그게 진짜 유산이었습니다. 선희는 평생 참고 견뎠습니다. 낮추고 또 낮추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이 헛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의 마음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딸 같은 사람이라고, 고맙다고. 세상에는 말하지 못하는 사랑이 있습니다. 표현하지 못하는 고마움이 있습니다. 말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평생 차갑게 살았지만 마음속으로는 고마워했습니다. 선희는 그걸 이제야 알았습니다. 며칠 후 선희는 요양원을 방문했습니다. 기부한 돈으로 만들어진 시설이었습니다. 박말순 기념 요양원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었습니다. 어르신들이 따뜻한 방에서 쉬고 계셨습니다. 웃는 얼굴들이었습니다. 어머님, 보고 계세요? 어르신들이 행복해하세요. 선희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파란 하늘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선희는 꽃집에 들렀습니다. 국화를 샀습니다. 시어머니가 좋아하시던 꽃이었습니다. 묘지에 도착했습니다. 남편과 시어머니의 묘가 나란히 있었습니다. 꽃을 놓았습니다. 잡초를 뽑았습니다. 묘비를 닦았습니다. 여보, 어머님, 잘 지내고 계시죠? 대답은 없었습니다. 바람 소리만 들렸습니다. 전 이제 괜찮아요. 어머님 마음을 알았어요. 그게 가장 큰 선물이에요. 선희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풍경이었습니다. 선희는 일어났습니다. 천천히 걸어 내려왔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30년의 짐을 내려놓고 시작하는 새 인생이었습니다. 마음은 가벼웠습니다. 처음으로 자유로웠습니다. 하지만 그 자유는 외로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사랑을 안고 가는 자유였습니다. 선희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30년을 함께한 그 집으로, 이제는 진짜 자신의 집이 된 그곳으로. 겨울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선희의 마음속엔 따뜻한 봄이 찾아오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남긴 진짜 유산. 그것은 사랑이었습니다. 말하지 못했던, 표현하지 못했던, 하지만 마음속 깊이 간직했던 사랑이었습니다. 그 사랑을 받은 선희는 이제 자유로웠습니다. 진정으로 자유로웠습니다.